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천년의 제국, 비잔티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 거대한 두 세계의 교차로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이 제국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핵심적인 순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역사 시간에 476년에 게르만족 때문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걸로 로마의 이야기는 끝!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로마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아니오입니다. 서로마가 무너진 뒤에도 로마의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제국이 무려 1000년을 더 버텼거든요. 1000년이요. 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동로마 제국. 우리가 더 익숙한 이름으로는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정작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끝까지 로마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로마의 법과 제도를 계승한 또 하나의 진짜 로마였던 셈이죠. 비잔티움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딱 잇는 길목,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수도를 정하고 엄청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제국엔 정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황제 교황주의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황제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위, 즉 교황의 역할까지 다 가졌다는 뜻이에요. 서유럽에선 왕이랑 교황이 서로 힘겨루기 하느라 바빴는데 여기 황제는 그냥 정치와 종교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천년 제국을 지탱한 강력한 중앙 집권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제국의 가장 빛나던 시절, 그 황금기는 누가 이끌었을까요? 바로 이 인물,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그의 가슴 속엔 아주 뜨거운 야망이 불타고 있었는데요. 바로 잃어버린 옛 로마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거였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 위대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 정말 스케일이 다른 세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첫째, 군대를 동원해서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를 되찾아 지중해를 다시 로마의 바다로 만들었고요. 둘째, 복잡하게 얽혀있던 로마법을 싹 모아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유럽법 전체의 기초가 되죠. 마지막으로 제국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보여줄 기념비적인 건축물, 바로 성소피아 성당을 건설했습니다. 바로 이 경이로운 건축물,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로마식의 거대한 직사각형 건물 위에 동방 페르시아 스타일의 둥근 지붕, 즉 돔을 올린 거거든요. 당시 기술로는 상상하기 힘든 동서양 문명과 기술의 완벽한 융합이었어요. 이 건물 하나가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자신감과 수준을 전부 보여주는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황금기에도 어두운 면은 있었습니다. 프로코피우스라는 역사가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게 참 재밌는데요. 공식 역사책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를 위대한 황제라고 막 칭송했어요. 그런데 몰래 쓴 비밀 역사책, 비사에서는 그를 아주 탐욕스럽고 잔인한 폭군으로 묘사했죠. 한 인물에 대한 이토록 다른 두 개의 평가. 역사를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제국은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적들 때문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비잔티움이 살아남기 위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군광구제와 둔전병제였어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군인으로 복무하는 농민에게 땅을 주고 그 지역의 방어를 맡기는 제도였습니다. 내 땅은 내가 지킨다. 이 시스템 덕분에 적은 비용으로 국방력을 아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현명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이 제도는 정말 수백 년 동안 비잔티움 제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지방에 힘 있는 귀족 같은 사람들이 농민들의 땅을 야근야근 빼앗아서 거대한 땅을 가진 대지주가 된 거예요. 땅을 잃은 농민 군인들은 당연히 몰락했겠죠? 결국 제국을 지탱하던 튼튼한 허리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안에서부터 흔들리던 제국은 이슬람 세력의 위협이 커지자 서유럽 기독교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거죠. 그런데 만약 그 도움의 손길이 오히려 등 뒤에 꽂히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슬람으로부터 성지를 되찾겠다며 출발한 제4차 십자군이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는 도시의 모든 보물을 무자비하게 약탈했죠. 이건 뭐 전쟁이 아니라 강도질이었어요. 밀었던 동맹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이 배신은 제국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결국 십자군의 배신으로 결정적으로 쇠락한 비잔티움 제국은 1453년 새롭게 떠오른 강자 오스만 제국에 의해 마침내 멸망하고 맙니다. 1000년을 버텨온 제국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던 성소피아 성당은 이슬람 사원, 즉 모스크로 그 모습을 바꾸게 되죠. 하지만 제국의 영토는 사라졌어도 그 영혼은 살아남았습니다. 비잔티움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보존과 전파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서유럽이 혼란의 암흑 시대를 겪는 동안 비잔티움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 과학, 문학 같은 인류의 지혜를 도서관에 소중히 보존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족에게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전파해서 슬라브 문화권의 뿌리가 되어주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역사에 가장 극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입니다. 1453년 비잔티움이 멸망하자 그곳의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귀한 책들을 들고 이탈리아 같은 서유럽으로 망명했어요. 바로 이 지식의 불씨가 유럽에 잠들어 있던 지성을 깨운 문예 부흥, 즉 르네상스를 촉발시킨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쩌면 비잔티움이라는 천년의 방파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했던 전성기와 독창적인 문화, 그리고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배신으로 맞이한 씁쓸한 최후까지 1000년을 버텨온 제국 비잔티움의 흥망성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